그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세요? 그죠, 예.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018년인가 17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마지막 편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집을 공동 명의로 해주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걸린 거예요, 리스크가. 아, 그랬구나. 네, 이게 대단히 위험한 게 10월달에 잔금을 못 받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부동산 피해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매수인한테 자택 경매하겠다고 그렇죠. 잔금 받겠다고 경매에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정말 난리가 나는 거야. 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저가 29억에 매각이 됐다고. 요거 때문에 어저께 조금 이슈가 좀 있었는데 집 매수인의 사정으로 17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져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9억에 매각이 됐는데 17억 원의 근저당이 잡혔다. 요즘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17억 원의 근저당이 잡힐 수가 있냐.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걸 꼼수 매매라고 비판을 하던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이긴 사무총장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순회동 금호 아파트라는 곳이 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곳이에요. 네. 근데 이제 재건축 아시겠지만 그 조합원이라는 그 지위를 승계하려면 사업 시행 이전에 이걸 팔아야 되는 건데. 아, 그렇구나. 네, 이제 매수인이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 팔아버리면. 네. 청산, 그러니까 그 조합원의 지위를 이전하지 못하고 현금 청산돼 버리니까 그 이전에 빨리 좀 처리를 하려고 급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저 17억이라는 그 근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우리가 은행의 대출을 생각하시는데 대출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주머니나 통장에서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근저당을 잡아놓은 겁니다. 남은 잔금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안철수 의원도 뭐 이자를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사금융을 진작하는 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시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은 공격이고 네. 잔금을 유예한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동산이나 금융에서 잔금의 유예 내지는 기한의 이익을 줬다라는 건 곧 유동성이자 돈이거든요. 네. 사실 이걸 대출과 똑같다는 효과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택담보대출도 그렇고 이런저런 대출을 막 묶어놨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채권자 그러니까 완전히 은행이 되어가지고 저쪽에 매수인이 현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게 해준 것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이라면 그렇게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민심이 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집을 구입하거나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있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말기에 강남에서 이게 이런 방식이 그렇죠. 셀러 파이낸싱이라고 해가지고 셀러가 파이낸스를 해줬다라는 방식으로 하고 얘기가 셀러 좀 파이낸싱. 매도인이 됐었고. 돈 빌려줬다. 네. 약간 보충 설명을 하자면은 그 크게 두 가지인데 이게 원래 이재명 대통령 본인 소유였다가 네. 이게 2018년에 그 김혜경 여사에게 지분을 절반을 이제 증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는 이제 소유권이 아직 10년이 안 된 거예요.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이 청산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빨리 이제 시행구역으로 들어오기 지정이 되기 전에 네. 빨리 이제 이 소유권을 가질 필요가 이제 매수인들한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이 되면 내가 그 조합원이 되어야 어쨌든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집을 다시 소유하거나 그렇죠.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데 딱지 말하는 거죠. 물딱지라고 하잖아요. 물딱지. 근데 그 사업 시행 이후에 뭔가 그게 절차가 진행이 되면 네. 이른바 그냥 현금 청산돼 버려서 네. 그 조합원이라는 지위를 승계받지 못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업 시행 이전에 매수인을 찾아서 빨리 넘겨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빠른 것 같고. 아니 그래서 조합원의 물건은 조금 더 비싸게 해서 좀 값어치를 쳐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조합원의 권한까지 가져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저기 네. 지금 29억인데 직전 거래에서 30억 5천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싸게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업 시행 이전에 빨리 넘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네. 이런 식의 지금 사실상 꼼수를 쓴 거예요. 근데 사실 원래대로 한다면 29억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근저당 안 잡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 못 찾으니까 이상한 이런 방식의 뭔가 거래가 나오는 거죠.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은 29억의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대출이 얼마나 됩니까? 2억 원입니다. 분당은 2억 원이에요. 2억. 네, 2억 토지거래 정도. 허가제 대출 규제에다가 막 투기과열지구에다가 막 3중 4중 규제가 있는 지역이라서 안 나와요. 네. 근데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2억밖에 안 나오니까 그럼 27억의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일단 한 14억 정도만 주시고 남은 17억은 지금 세입자가 있으니까 10월 달에 15억 정도 될 거예요. 10월 달에 그 세입자가 나가니 그때 잔금을 달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좀 이상한 게
민법상 536조에 부동산 거래의 철칙이 뭐냐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받는 순간 소유권도 같이 넘어와야 됩니다. 네. 그게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떤 자기보호권의 하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돈은 냅두고 받지도 않았는데 네. 소유권만 넘긴 수가 거예요. 있나?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매도인이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것을 사실 매수인한테 넘겨야 되는 건데 매도인이 그 책임까지 떠안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거예요. 아, 그럼 뭐 차용증 같은 걸 써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차용증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방법의 거래는 아닙니다. 그렇지. 네, 아마 그래서 뭐 이자도 지급을 할 것 같고요. 뭐 이제 그거는 이제 국정감사가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뭐 여기에 대해서 이자도 안 받고 있으면 대단히 문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자료 내놓으라고 요구를 할 거고 거기에서 공개를 할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게 뭐 복잡한 얘기 다 떠나가지고 대출 규제를 묶었는데 대통령이 그 대출 규제를 묶고 어쨌든 간에 1가구 1주택자들의 어떤 거래를 활성화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를 대통령이 집을 판 사례에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약간 이제 정책적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일단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부동산 거래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부동산 거래는 말 그대로 내가 대출을 받든 말해서 돈을 마련해서 일단 먼저 계약금 걸고 나중에 잔금 치러서 입주한다. 이게 그렇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동산 그럼요. 거래 네.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부동산 집값이 너무 오른 상태고 대출 규제는 너무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보여준 단면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출 받고 싶어도 15억 넘어가면 은행에서 대출 제대로 잘 안 해줘요 요즘에. 그럼요. 그럼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봤었을 때 대통령조차도 본인의 집 거래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정책에서 복잡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걸 보여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뭐 지금 정상적인 방법이다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말하는 건 전 대단히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약간 이제 사실은 1가구 1주택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팔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정책상으로는. 아,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정책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이제 집을 판다라는 대통령이 집을 판다라는 행위를 했던 건데 이 집이 상당히 특수한 케이스였던 거예요. 곧 있으면은 이제 그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가 되는데 그 이유가 되면은 정말 이제 물딱지라고 해요. 이제 현금 청산 당했기 때문에 재산상의 이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식으로 물딱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판다고 얘기했는데 이 시기가 넘어가 버리면은 집이 안 팔리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외통수에 걸렸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그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세요? 그렇죠, 예. 대통령과 김혜경 네. 여사가 네, 네, 2018년인가 17년 그랬을 거예요. 그 마지막 편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집을 공동 명의로 해주고 끝나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걸린 거예요, 리스크가. 아, 그랬구나. 네, 왜냐하면 10년 거주 5년 보유를 해야지만 이게, 조합원의 자격이 네, 있는 거예요? 조합원의 자격이 생기고 넘길 수 있는 건데 네. 김혜경 여사가 공동 명의로 들어오면서 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아,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뭔가 비정상적인 거래로 10년 거주 5년 보유라고 하는 그 기준이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바로 넘길 수가 없으니 좀 기다렸다가 지금 이제 뭔가 근저당 잡고 잔금을 10월 달에 넘기면서 그렇게 하는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하게 된 거죠. 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돈을 대출해 줬다. 대통령이 돈을 줬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저도 공격이에요. 그거는 잘못 네, 10월 달에 입주할 때 그냥 잔금을 받는 건데 잔금을 떼일까 봐 근저당권 설정해 놓고 자기가 보호를 받으려고 해 놓은 보험 같은 격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금융이나 부동산에서는 기한의 유예와 기한의 이익을 두는 것은 사실상 대출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일반 국민들은 대출 못 받게 해놓고 본인이 뭔가 대출 채권자가 돼가지고 매수인한테 이 정도의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시그널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사례가 대통령이 먼저 만들면은 사실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고가주택에 대한 이런 거래를 할 때 나도 이렇게 뭐 셀러 파이낸싱을 좀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어느 집주인이 그렇죠. 자기 집 근저당권 잡혀가지고 그거를 한 2억만 받고 뭐 한 8억 정도는 근저당 잡아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해주겠어요. 쉽지 않은 방식이죠. 아니 17억 돈을 못 받았는데 네. 등기를 쳐줬어요. 그렇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건 이제 혹은 지인이나 네. 사촌이나 그렇죠.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믿고 사실상 신용을 공여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믿고 넘겨준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은 아닌 거죠. 애초에 2월 달에 분당 집 깨끗하게 팔고 ETF에 투자하겠다라고 청와대에서 메시지를 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부동산 정상의 의지 때문에 저렇게 팔려고 하는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식의 일반적인 거래라면 이게 뭔가 부동산 정상화의 메시지로 낼 수가 이거 딱 없는 쉽게 생각하면 낼 수가 돼요. 없는 우리 거죠. 부모님한테 가서 우리 집에 지금 근저당 잡아가 누구 다른 사람 내가 돈 필요하다니까 집 매수할 때 근저당 하나 잡아주고 집 넘기고 일단 우린 조금만 좀 이따가 계약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맞아 그렇게 해주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 나중에 분명히 근저당권 그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뭐 이자라든지 이런 거 다 이제 해명해야 돼요. 또 개인정보라고 해명 못하겠다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해명해야 돼요. 저는 뭐 해명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게 아마 그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그쵸. 거에 대해서 뭐 청와대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허술하게 했을 것 같지도 않고 뭐 10월 달에 청산을 한다고 하니까 잔금을 받기로 했다고 했으니까 10월 달 그다음에 11월 뭐 국정감사 때 아마 관련된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들어요. 대단히 위험한 게 10월 달에 잔금을 못 받아. 못 받으면 어떻게 해 이거? 그러면 이제 그럼 대통령이 부동산 피해자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매수인한테 자택 경매하겠다고 그렇죠. 잔금 받겠다고 경매에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정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이 자기가 집을 팔면서 잔금 못 받아가지고 잔금 받겠다고 본인이 살았던 거주지를 경매에 붙이는 경매에 거거든요. 붙여야 그럼 경매가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립니다. 네. 그게 계속 뉴스가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거 매우 위험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래인 거예요. 아니 뭐 근데 뭐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갖고 뭐 이래라 저래라 막 저는-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제가 봤을 때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그런 대해서 자리야 지금 여기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 그냥 김치국 마시는 그런 자리야. 그래서 김치우동 파는 거야. 김치우동 아까 말했지. 아까 보미 이모님이요. 네. 김도영 기자님 김치우동 맵냐고 물어보셨는데 맵진 않더라고요. 깨알같이 상품 설명을 맵지 않고 아주 얼큰하고 맛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대단한 게 네. 그 보통 이제 거기 등기를 치면은 주소랑 사람 이름이랑 네. 주민등록번호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우리가 당일에 거기 가갖고 가면 좀 민폐가 아닐까라고 이제 저하는 기자들인데 조선일보는 왠지 붙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 매수자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통화한 내용을 오늘 그 기사를 썼는데 아 그래요? 부동산을 통한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청와대와 소통한 적이 없고 부동산과만 대화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가게를 오래 했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인이거나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 그냥 동네 이웃분이라고 했는데 동네 이웃이 뭔지는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동네 이웃한테 근저당 걸 그렇게 잡아준다고요? 동네 이웃도 아마 순회동 분이실 텐데. 네. 근데 막 네티즌들이 그 등기를 떠보면 조 씨라고 나오더라고요. 매수인이. 예. 근데 또 김희경 여사님의 어머니가 창녕 조 씨라서 이거 사촌 아니냐 이거. 아하. 왜 사촌 아니냐. 이런 뭐 추적까지 가능한데 뭐 그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네, 있습니다. 저거 그 기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러니까 개인 정보라고 해서 나중에 10월 때 국정감사 할 수도 있다. 당연히 할 거라고 예상해서 저는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하냐면 지금 안규백 장관 봐요. 병적 증명서 하나 내면 될 이거는- 거고 그걸 안 내고 있잖아요. 아니, 그거랑은 조금 다른 문제 같아요. 다르다고 할 수도 네. 있는데 네. 지금 민주당이 보여온 아주 쉽게 해명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꼬고 있다니까요. 전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자, 이에 반해서 우리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태도가 부동산 공급에 리스크가 있다고 되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 어제였나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이렇게 뭐 토론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은데. 부동산 토론. 네, 부동산 토론한 자리에 오세훈 시장한테 발언권을 좀 주지 않은 약간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줬던데. 국무회의에서. 네. 언제였죠? 궁금해서. 그게 조금 됐는데. 국무회의 아마 지난주인가 그럴 거예요. 네. 네. 이제 한성숙 총리한테 맞아요. 예. 오세훈 시장이 그 부동산 관련 이미 그 총리와 정책실장과 아마 국토부 장관한테 서울과 관련된 부동산 보고서를 냈나 봐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손을 들고 좀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 서류로 내라. 한성수 총리가 1차적으로 이렇게 일단 막았고 네. 그다음에 그 부연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서류로 내라고 막은 다음에 또 맨 마지막에 또 대통령께서 그러면 그 보고서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서울과 관련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자세하게 현황을 담아가지고 다시 보고하세요라는 식으로 막대사수를 한 거죠 대통령께서. 근데 또 거기 이해 질세라 마지막에 오세훈 시장은 다 들어 있습니다라고 이제 끝내는 그런 장면이 국민들한테 생중계가 됐죠. 오 시장 맞아요. 입장에서는 땡큐죠. 네, 사실은 그냥 거기서 발언했으면은 국무회에서 오 시장은 이렇게 발언했다라고 끝날 텐데 네. 이른바 이제 그 입틀막. 발언권을 그렇죠. 이제 입틀막을 하면서 네. 오히려
그 뭐랄까 기자들의 먹거리가 된 거죠 일종의.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뭐냐면은 바로 시청에 돌아갔고 관련해갖고 이제 자기가 준비했던 자기 할 얘기들을 언론에다 대고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유튜버들 불러다가 부동산 유튜버들 불러다가 그게 그거구나. 이제 막 이것저것 다 설명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 시장이 생각하는 뭐 주택 정책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여기서 오 시장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게 뭐냐면은 원래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지금 뭐 전남광주특별시장도 들어가지만 그 국무회에 들어가지만 원래 서울시장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서울시장은 크게 대권 주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기가 어려운데 야당의 서울시장은 대권 주자로서 대단히 뭐랄까 대통령과 각을 전면에 세울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아주 좋은 자리예요. 그리고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메르스 때 박근혜 정부와 다른 그 방역 정책을 펴면서 네. 그래가지고 대선 주자 1위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여당 서울시장 되니까 쫄딱 망했잖아요. 근데 같은 맥락에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장면들이 자주 연출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자리가 좀 자주 있습니까? 일단은 국무회의가 열리면 갈 수 있으니까요. 그게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박원순 시장이 이제 당선이 돼서 들어왔어요. 오세훈 시장이 그때 사퇴하시면서 재보궐 생겼을 때 박원순 시장이 당선돼서 들어왔는데 청와대에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국무회의에 야당의 서울시장이 들어온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엄청 막 취재하려고 달라붙고 해서 저희가 막 풀단 짤 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기자님들은 그러니까 국무회의는 사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의결 권한이 되게 큰 거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집중을 해야게끔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 입만 바라보게끔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당선 중에 제일 큰 소득은 저거예요. 제일 큰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올림픽공은 아니에요? 네? 당선 후에 가장 큰 사건은 올림픽공은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저걸로 이슈를 끌고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서 사실상 대통령과 동등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발언권을 안 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안 줄 거예요. 왜냐면 서울시 현안이 없으면 발언권 안 줘요. 발언권이 없어요. 배석자에 불과한데 그쵸.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굉장히 서울시에서 전략적으로 잘 짜야 되는데 글쎄요. 아니 근데 근데 저는 대통령이 어쨌든 뉴 이재명이라는 그 조어를 표방하면서 다른 어떤 의견도 듣겠다. 어떤 뭐 보수 쪽의 사람도 섭외하겠다, 섭렵하겠다, 좀 예.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식으로 출범했으니까 많은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은 건 아닙니까? 기대가 좀 있었죠. 근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민심은 물론 여당이 이겼지만 서울시장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 뭐 부동산 문제도 있을 거고 스타벅스 문제도 있을 거고 다양한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러면 국무회의에 그 멤버가 들어왔으면 얘기를 들어봐야죠. 아무리 좀 불편을 해도 네. 혹시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좀 더 너그럽게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그렇지. 오세훈 시장보다 좀 더 큰 사람이 되는 건데 안 돼요. 서류를 제출하세요.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 현황만 더 담아서 보세요. 주세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이재명 대통령답지 않고 이재명 시장다운 일이에요. 맞아요. 예. 예. 본인을 좀 되게 협소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해프닝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정킴님이요. 이기인 사무총장 힘내라고 100달러를 보내왔어요. 정킴. 진짜 불쌍한가 보다. 아니 정킴이 100달러가 있었어? 정킴님은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또 아시는 또 아시는 분이요? 항상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사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닌데 항상 방송 나올 때마다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진짜 주시고 이러다가 기뻐해 진짜 주시고. 이긴 삼총장이 선거에 나가게 되면 후원금 엄청 많이 들어오겠네요. 저는 10만 원만 할 생각입니다. 아, 500은 못 할 것 같고요. 맞아. 딱 10만 원만 할 생각입니다. 아, 이제 연말 정산되는 네, 금액 연말 정산에 연말 정산에 딱 한 공개가 돈에서 된 나의 건데, 1년을 그거. 몰빵할 의사는 있는데 별로 선거 안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선거를 나가라는 얘기죠. 이긴 삼총장의 선거 나가게 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하면 될까요? 아니 근데 내후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아 그때 갈수 있어요? 해야 되겠죠. 근데 실무자로서 뛰는 거냐, 후보로서 뛰는 거냐 또 지켜봐야죠. 잘 이긴 되길 삼총장- 바랍니다. 네. 잘 되길 바랍니다. 병 주고 약 주고 아니 두 분 다요. 지금 웃으실 때가 아니에요. 너도 마찬가지야 임마. 웃으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자유로운 건 저밖에 그래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요. 네, 어쨌든 뭐 아유. 당원합니다. 네. 남일이 남일 같지가 않네.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포샷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포샷 중에서 김영 대변인이 가장 형이겠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있을 제가 수도 제일 어립니다. 예. 근데 저도 저보다 형인 줄 알았어요. 자, 어쨌든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해서 약간 비판의 논조리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김용범 정책실장 지금 부동산 정책을 낸 사람인가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네, 국토부 장관이 이제 주무 부서이긴 한데 네. 정책실장이 그 주된 기조를 짜는 그쵸.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연관이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인 거고. 그래서 이제 전월세 폭등에 대해서 얼마 전에 뭐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전세 너무 많이 올랐어. 네, 전세는 뭐 씨앗이 이제 씨가 없어. 말랐고 오르는 게 네. 문제가 아니라 없죠. 물건이.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근데 월세는 이제 거의 뭐 최소 1.5배에서 최대 3.5배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이 피해는 사실 젊은 사람들이 보는 거죠. 뭐. 맞아요. 네, 네. 집이 없는 사람들,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수도권의 월세는 정말 뭐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하급지, 중급지와 하급지로 지방으로 밀려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직주 근접 환경이 조성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더욱 이제 본인이 어떤 생활에서 내는 비용이 더 커지니까 네. 악순환의 연속인 거죠. 뭐.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에서 안규백 장관은 제대로 된 해명 못하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거랑 별개로 김용문 전 시장은 당장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왜냐하면 정책실장의 자리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청와대에서 대변인 5분 모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6분 모셨는데 언론 인터뷰 한 번 나가셨어요. 그만큼 청와대에서의 그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면요. 그 파급력이 엄청 큰 거예요. 그렇죠. 장관이랑은 또 다르다니까요. 네. 장관은 그렇게 얘기하면 정책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방송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정책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실무를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네. 시장에서는 그걸 그렇게 신호를 받아들이는 순간 바로 물가가 폭등할 수도 있고 집값이 폭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본인이 지금 김용문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교수라든지 학자로서의 본인의 신념을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그런 자리 아닙니다. 실무하는 자리인데 실무하는 사람이 본인의 이념을 투철해가지고 정책 짜면요. 피해는 아까 이기인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오는데 국민 중에서도 결국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 다 부담되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사퇴시켜야 되는 사람이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로. 아하. 여기서요 샘리님이요. 여기는 10만 원 이상 쏴야 읽어주는구나. 수고하십시오라고 하시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14.99달러를 보여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은 거죠. 2,000원도 다 읽어드릴 거 다 읽어드립니다. 처음부터 다 읽어드립니다. 하지만 가격이 좀 높으면 힘을 주어서 읽어드린다. 신경 쓰죠. 마음 상하셨나 네. 봐요. 신경 써요. 네. 그럼요. 근데 저희는 웬만하면 다 읽어드립니다. 그럼요. 예. 가격에 상관없습니다. 예. 김용문 정책실장이 사퇴해야 된다라고 지금 예를 들면 정책실장의 사퇴는요. 정책 방향의 전환을 얘기하는 거라 가지고 사퇴를 하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부동산 이게 저는 아직까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안 했어요.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안 했어요. 다만 그 정책실장이 거기 나가서 얘기한다는 건 그만큼 더 힘을 줘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도 들고 특히나 부동산 같은 문제에서 이제 그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까지 그런 강수를 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전 사실까지 아직까지 판단 보류인 상태입니다. 네, 무조건 뭐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만은 갖고 뭐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김어준 나가는 거 좀 안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왜 자꾸 나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관련해서 우리나라 역대 정부 중에서 성공했거나 했던 수요 정책이 성공했던 거는 일기 신도시랑 이명박 정부 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명백한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공급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안 통하는 세상이라니까. 용산에 당장 망하고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교통 문제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그러면 민간회사에서 할까? 임대는 얼마나 넓지? 그러니 구체적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 거의 준 전문가예요. 이제는 네. 대충 얘기해가지고는 안 통하는 건데 맞아. 지금 김용문 전 시장이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는 그냥 세금 올리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급을 많이 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워딩밖에 안 해서 지금 비판하는 거고 아니면 정부에서 공급에 대해서는 충분히 특별법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MB 때 보금자리 주택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줬거든요. 집값은 안정할 거고 공급은 확실히 주겠다라는 안정적인 시그널을 줘야만 잡히는 게 집값인데 그런 거 다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참 이게 부동산 문제가 조금 좀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부동산 정보를 못 잡으니까 이 정부가 좀 많이 원망스러워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토론회를 직접 주최해가지고 주재하는 토론회도 연다고 하는데, 예. 이걸 또 국민의힘은 또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비판적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당연한 게 뭔가 토론을 할 것 같으면 아까 말 다 열린 상태로 들어야 되는데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부터 세금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지, 그러니까 세금으로 어떻게 정책을 부동산을 좀 잡아보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토론하면 제대로 된 토론이 될지 의문인 거고 거기다가 뭐 지금 현재로서 토론에 초청한 사람들 이런 것도 정말 다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어떤 대화 주제를 나눌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부동산 정책 토론의 전문가를 부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는 지금 시기에 그리고 토론 방식으로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론회를 여는 건 뭐 좋은데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기조를 바꿀 마음이 있느냐. 그쵸. 네. 그러니까 대출도 막고 거래를 막아서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집값을 내리게 하겠다라는 게 이 정부의 기조인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집을 보면 그렇게 안 내려가잖아요. 그럼 실패를 인정하고 기조를 바꿀 용기가 있느냐 이것부터 사실 마음을 결정해야 되는 건데 그런 기조를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부동산 토론회만 하겠다라는 게 얼마나 공허해 보입니까? 아하. 그리고 대출 좀 제발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신혼부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보면 통계를 보면 금융감독원이 낸 통계를 보면 주담대 대출이라든지 정책 모기지,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모기지의 대출 연체율이 네. 신용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이나 가계대출보다 훨씬 낮아요. 그 이제 원리금 상환할 능력이 계속 되는 거고 다르게 받는 대출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걸 보면 그래도 무주택자 내지는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대출은 최소한 열어줘야 되는 건데 너는 청약을 붙고 있지만 주택이 없으면 대출 못 받아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뭔가 국민들이 계속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기조를 열 마음이 있으면 토론회도 열어도 괜찮은데 그 기조를 바꾸지 않을 거라면 토론회를 아무리 열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패한 이 정부에 대한 인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 그럼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책이 잘못된 것을 빨리 인정하고 빨리 노선 바꿔야 되는 건데 그게 사실 쉽진 않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겠죠. 근데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겠죠. 예. 아, 대출. 아, 좀 은행 가는 게 진짜 참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출이 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힘듭니다. 아 힘들어요 진짜. 네, 정말. 청약을 아무리 부어봐야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럼요. 집을 사. 맞아요. 집이 있는 소상공인 분들도 장사가 안 되거나 뭐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 자금을 쓸 수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것도 안 나오니까 예. 아, 많이 돈이 없어서 힘듭니다. 서울에 이제 평균 그 집값이 10억이 넘어간대요. 평균 집값이 10억이 처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최소 대출이 뭐 4억 정도만 나온다고 치면 그럼 6억의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평균 가격으로. 근데 또 네. 10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14억, 15억, 맞아요. 많게는 20억까지 넘어가는데 전 분당 살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매매 가격은 한 14억, 15억 돼요. 아, 비싸다. 그럼 분당이니까 이 3중, 4중 규제가 있으니까 대출 아무리 받아봐야 2억 정도 나오는데 그럼 13억, 14억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가예요? 불가능한 얘기죠. 자가가 아닙니다. 자가가 아니에요. 깜짝 이게 놀랐네. 불가능한 얘기니까. 후원 취소할 뻔했어. 아니 이기혜 사무총장이 자가가 아니라는 것이 14 왜 충격이에요? 아니 아니 왜 새삼스럽게 왜 그러세요? 나도 없으니까. 아니 이기만 있으면 속상하죠. 자가면은 서로 응원해주고 잘했다 이렇게 뭐 붙어줘야지. 아휴, 그렇습니다. 나너 자가인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없어 보였습니다 방금. 예. 청약 통장 의미 없죠. 자, 니네 집 김씨님께서 저런 식으로 근저당 잡히고 나중에 계약 파기되면 누구 거임 하셨는데 요게 사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계약을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이제 매수인이 입을 싹 닦으면은 요거 아니, 그러니까 잔금을 안 내면 경매 넘기는 그래서 거죠. 경매 넘겨갖고 넘겨야죠. 그걸 이제 차익을. 네. 내 잔금을 못 받았다니까요. 네. 근데 그 상황이 되면 그게 또 뭐 물딱지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아니지. 일단 소유권은 넘어왔으니까. 일단 그게 좀 문제인 거예요. 관공서나 관청은 왜냐면, 조합원 지위가 보장이 된다고 판단하겠죠. 왜냐하면 사업 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이 됐으니까. 등기가 쳤으니까. 등기를 쳤으니까.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잔금이 안 왔어. 그러니까 근데 경매를 채권 채무의 넘기게 관계가 있는 되면 거죠. 예.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의 소유권이 그 경매인한테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낙찰받은 경매인은 현금 청산되는 거지. 그런 현금 청산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 그렇게 되겠네요. 이게 다시 이제 소유권을 이전받은 또 다른 경매인은 그때 이제 사업 시행 이후에 만약에 경매가 그렇죠. 됐다면 이제 물딱지를 받는 거죠. 그럼 그 현금 청산 가격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 그렇지. 야 이걸 우리가 이 시간에 이걸 논의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올림픽 공원 가시죠. 올림픽 공원으로. 부동산 많이 배웠습니다. 예.